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거대하고도 위태로운 숲을 지나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을 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세상의 소음도 한풀 꺾인 시간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복귀해 보세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당황하며 속을 내보인 적은 없나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기제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회적 정글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글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자칫하면 감정의 포식자들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용한 소통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곧 인격이고 따스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서글픈 진실은 세상은 그 정직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대개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고 분류하며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정보 수집에 가깝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가벼운 인사조차 때로는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려는 탐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 씁쓸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은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안부 같지만 실상은 당신의 얼굴 위에 숫자라는 이름표를 붙이려는 시도입니다. 숫자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이나 인품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월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당신을 박제해 버리죠. 여기서 심리학의 인지적 구두쇠, cognitive misser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때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해서 복잡한 인격체인 당신을 이해하기보다 연금 액수라는 단순한 지표로 당신을 규정해버리는 편을 택합니다. 숫자로 규정된 관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여유 있는 지갑으로 봅니다. 형편도 좋으신데 이번엔 좀 쏘시죠 라는 무례한 요구가 농담에 탈을 쓰고 날아오고 은근한 시기심이 독초처럼 피어오릅니다. 반대로 적다고 알려지면 돌아오는 건 멸시 아니면 동정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 라는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 단계로 내려다보는 시선의 확인사살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상태와 대화하는 꼴이죠. 마치 ATM 기계에게 안부를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긴 요즘 ATM 기계는 돈이라도 뱉어내지. 우리 같은 서민의 지갑은 명절날 조카들 세뱃돈만 나가도 비명을 지르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호함의 미학에 있습니다. 누가 구체적인 액수를 캐묻는다면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진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을 막는 튼튼한 댐과 같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대충 얼마쯤 되느냐며 다시 낚싯바늘을 던진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예, 정말 지장 없을 만큼은 됩니다. 라고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반복은 무례가 아니라 확고한 경계선입니다. 구하지문, 고어지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사람만이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지 못해 속내를 다 털어놓고는 집에 돌아와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라며 자책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말은 나가는 순간 상대의 기억 속에서 제멋대로 변형되고 왜곡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말한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 재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침묵과 절제야말로 진정한 경계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 자랑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돈 자랑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기를 사고 아는 사람에게는 빌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여러분, 은행 계좌 잔고를 공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그 태도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선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완성됩니다. 조금은 까칠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숨기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며 웃는 솔직함이 때로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오늘 웃으며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약점을 잡고 비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 오늘 밤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지갑 사정을 묻거든 친절하되 단호하게 입을 다무십시오. 지장 없습니다라는 짧은 방패 하나면 충분합니다. 굳이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며 상대의 호기심을 채워줄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짜 예의는 거리 조절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오래도록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인간관계의 품격은 여러분이 내뱉지 않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이야기가 우리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짓는 차가운 숫자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영역은 훨씬 더 뜨겁고 감정적인 곳, 바로 자식과 가정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명절이나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죠. 아들은 요즘 뭐해? 딸은 시집 갔어? 며느리랑은 사이좋고? 이런 질문들은 언뜻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보셔야 합니다. 가정사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의 사생활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술안주이자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을 치는 하소연이죠. 그런데 이 두 길 모두 끝은 벼랑 끝입니다. 먼저 자랑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거나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치는 일입니다. 마치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인 양 어깨가 으쓱해지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요. 정말 부럽네라고 박수를 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비교라는 이름의 괴물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는 아들 덕에 호강하는데 우리 집 녀석은 왜 저럴까 하는 박탈감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축제는 상대에게는 장례식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복보다 불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회적 비교 이론의 부정적 편향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자랑은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 자식이 시험에서 90점을 맞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건 우리 자식이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의 귀여운 욕심이죠. 정작 그 아이는 집에서 게임만 하느라 정신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긴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께 전화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더군요. 밥 먹었어? 아니면 계좌번호 보냈어. 후자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되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식을 나의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반대로 자식 흉을 보거나 집안의 갈등을 하소연하는 것은 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인사 한 번을 안 해 아들놈은 속만 썩여라고 털어놓으면 처음엔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은밀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콩가루구나. 저 사람 성격이 오죽하면 자식들이 저럴까 하고 말이죠. 결국 당신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피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특히 가족 내 하위 체계 경계 투과성 boundary permeability of family subsystem 이 지나치게 높을 때, 즉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너무 쉽게 흘러나갈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하소연이 건너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중세 유럽에서 가문의 성씨를 물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영광은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격언처럼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의 삶을 동네 사람들에게 중계방송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예입니다. 누군가 자식 근황을 집요하게 묻는다면 다들 바쁘게 잘 살지요 라는
마법의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며느리랑은 어때?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미소 지으세요. 손주는 자주 와? 라는 질문에는 올 수 있을 때 오겠지요. 라고 넘기면 됩니다. 당신이 냉정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그 단단한 태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확실히 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집 분란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정사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당신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속상하시겠네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우리 집은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비웃음의 재료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부모가 밖에서 흘린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당신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모임에서 아들의 승진 소식을 너무 자랑한 나머지 다음 모임 때 다른 회원이 자기 자식의 불행을 털어놓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진 적이 있었죠. 자랑을 했던 분은 졸지에 눈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분을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되면 시기를 사고 안 되면 무시를 당하니 애초에 칼집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밖에서 자식 자랑이나 흉을 보는 부모의 뒷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슬쩍 대화의 주제를 돌려보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라든가 그 집 아드님은 참 인상이 좋던데 비결이 뭔가요? 라고 상대를 높여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훨씬 더 우아하고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안일은 문 밖을 나서지 않아야 하고 나라 일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라는 성역을 지키는 파수꾼은 바로 당신의 입술입니다. 자식의 성공도 실패도 갈등도 모두 그 성벽 안에서 해결하고 소화하십시오. 밖으로 흘러나온 가정사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 왜곡된 소문일 뿐입니다. 당신의 입을 무겁게 유지할 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은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안전해지고 당신의 품격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마음속에 굳건한 빗장을 하나 걸어 잠그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빗장 뒤에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만이 공유하는 평화로운 정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한구석에 남들에게는 차마 보여주지 못하는 깊은 그늘을 하나씩 품고 삽니다. 앞서 숫자와 가정사를 지키는 법을 다루었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입을 무겁게 닫아야 할 영역은 바로 당신의 깊은 속마음과 치명적인 약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때? 많이 우울해 보이네. 밤에 잠은 잘 와? 가끔 다 부질없다는 생각 안 들어? 이런 말들 말이죠. 겉으로 보면 이 질문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만난 따뜻한 난로 같습니다. 다정하고 섬세하며 당신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것만 같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간의 배설이 가져다 주는 해방감은 아주 짧고 그 대가는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히 새벽 2시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질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비는 내리고 세상은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친하다고 믿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영혼의 바닥을 긁어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상대도 눈시울을 붉히며 공감해 줍니다.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니? 당신은 안도하며 생각합니다. 역시 이 사람밖에 없구나.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이해라는 단어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인간관계는 정체된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강물과 같으니까요. 작은 오해 하나로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당신이 공유했던 그 고결한 진심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게 됩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관계적 권력 비대칭성 relational power asymmetry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약점과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정보를 쥐게 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 비밀이 탄로 날까봐 혹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정보의 불균형이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에 천년 공덕도 무너진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었을 때 당신의 우울증 병력이나 가족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 원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잖아 라는 식의 저급한 뒷담화 재료로 전락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의 깊은 슬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듯 당신의 고통을 관람할 뿐이죠. 슬픈 장면에선 같이 울어주기도 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팝콘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당신의 불행을 들으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는 샤덴드로이데, 샤덴프로이드를 경험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저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라고 말이죠. 참 고마운 위로이지 않습니까? 하긴 요즘 세상에 남의 걱정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은 부모님과 당신의 담당 의사 그리고 대출금 갚으라고 전화하는 은행원 정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 은행원은 당신의 건강보다는 당신의 상환 능력을 더 걱정하겠군요.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문을 무려 3배나 더 빠르고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위험 신호 부정적 정보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무리 평소에 품격 있게 행동해도 당신 입으로 말한 나 요즘 너무 망가졌어라는 한마디가 당신의 전체 이미지를 덮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힘들었을 뿐인데 남들의 기억 속에는 늘 무너져 있는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집요하게 당신의 속내를 캐묻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짓기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오면 당신의 우울함을 구구절절 나열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나름의 운치가 있더라고요.
이 대답은 힘든 게 전혀 없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면의 풍랑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단단한 자아의 선언입니다. 이 한 문장을 내놓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른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눈치 없이 더 깊게 파고들며 그래도 무슨 일 있지? 남편이 또 속 썩여?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대화의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합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새로 배우시는 취미는 어떠세요? 라고 질문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친밀해진다고 믿지만 사실 진정한 친밀감은 지속적인 존중과 적절한 거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빨리 속살을 보여주면 상대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금방 실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신비감이 사라진 관계는 긴장감을 잃고 긴장감을 잃은 관계는 무례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고 싶을 때일수록 한 번 더 멈추어 서십시오. 내가 지금 약해져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는구나 라고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약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슬프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감정들을 아무에게나 전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위로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긍정적이고 단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마무리한다. 상대가 선을 넘으면 질문을 돌려 방어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정돈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품위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 아무나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정의 네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어쩌면 가장 유혹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덫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가볍게 마치 팝콘을 건네듯 던지곤 하죠. 형님,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옛날에 사업 크게 말아먹은 적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지, 심지어 어떤 자리에선 분위기에 취해 혹은 내가 먼저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나도 왕년에는 참 철이 없었지라며 웃으면서 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상대가 더 친근하게 느낄 거라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교훈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놓는 순간 상대는 그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을 평가할 아주 맛좋은 재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했으니까 과거를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는 실수했지만 지금은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기본적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적인 요인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적인 결함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죠. 당신이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보증을 잘못 썼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이 사람은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당신의 본질을 규정해 버립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99가지의 성실함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당신 입으로 뱉은 단 한 가지의 실수가 당신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흑역사라는 게 참 묘합니다. 20대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세상의 중심에서 헛발질만 하던 중2병 환자였을 뿐이죠. 하긴 그때 찍은 사진들만 봐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이불을 몇 번이나 걷어차는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다지만 어떤 추억은 보정이 아니라 그냥 영구 삭제가 답일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기억 속에 삭제가 아니라 남의 기억 속에 저장입니다. 여러분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나, 사실 젊을 때 사고 좀 쳤어 라는 말이 다음날 아침이면 그 사람 젊을 때 질이 안 좋았다며 라는 괴소문으로 둔갑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문은 빛보다 빠르고 독보다 치명적이라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기발하지만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인간의 뇌는 정보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처럼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회상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구성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부정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부정성 효과, negativity effect라고 하죠. 당신이 아무리 현재 단정한 삶을 살고 있어도 과거의 오점 하나를 말하는 순간 상대의 뇌는 그 오점을 중심으로 당신의 현재 모습까지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점잖은 척해도 예전엔 그랬다며 라는 식의 뒤틀린 안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을 굳이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수불반, 풋세부환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엎질러진 물에 잉크까지 타서 내놓는 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반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흘린 그 잉크 자국에만 시선을 고정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태도로 증명할 뿐입니다. 누가 예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라고 넌지시 떠본다면 사건의 전말을 줄줄이 나열하지 마세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그 덕분에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바로 현재로 옮겨 붙이기입니다. 과거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질문에 발을 담그지 말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상대가 그래도 그때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라고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많아서 지금은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요즘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라며 당신의 현재 관심사로 화제를 전환하세요. 대답은 하되 정보의 문은 열어주지 않는 이 절묘한 줄타기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캐묻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땐 그건 말 안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라고 선을 그으세요. 손이 있는 사람에겐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사실 우리네 삶에서 실패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연애 실패, 실패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하지만 그 실패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는 마십시오. 훈장은 남이 달아주는 거지. 내가 내 입으로 나이만큼 아파봤어 라고 떠드는 건 훈장이 아니라 구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끌리고 단단한 자를 존경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진흙탕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의 구두가 깨끗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진흙탕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혹은 개의치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제 구두 밑창엔 아직도 그때 진흙이 묻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깨끗한 구두 대신 밑바닥의 진흙만 쳐다볼 것입니다. 가끔은 겸손히 미덕이라며 자기 비하를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같은 놈이 뭘 알겠어. 예전에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같은 말들 말이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그리고 자학은 타인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때의 당신이 한 것이고 현재의 당신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존재입니다. 굳이 죽은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의 살아있는 당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오직 두 곳에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일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과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타인과의 대화 목록에는 오직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희망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이 곧 당신의 명성이 됩니다. 굳이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어 다시 탁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두시고 여러분은 현재의 품격 있는 자리에서 빛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가 과거의 흑역사를 묻거든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세요. 그 침묵이 100마디 변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굳게 닫았던 입술의 빗장을 아주 조금 아주 우아하게 열어볼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그 단단한 수비 전략을 배웠습니다. 돈, 가정사, 속마음, 그리고 과거의 유령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침묵의 금고 속에 잘 갈무리해 두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격, 아니 아주 세련된 점유의 기술을 익힐 차례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고상한 취향으로 채울 줄 아는 대화의 예술가들이죠. 내 사생활을 한 톨도 흘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과 대화하면 참 풍요롭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칭찬과 감사 그리고 충만의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임에 나가면 세속의 삼각지대에 갇히기 십상입니다. 돈, 건강, 자식이라는 이 지독한 굴레 말이죠. 모였다 하면 어디 아파트가 올랐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 어디 병원이 용하다더라 하는 이야기들로 귀가 먹먹해집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듣고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화제는 결국 결핍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덜 가졌거나 남보다 덜 건강하거나 남보다 자식이 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미묘한 열등감을 자극하거든요. 이럴 때 품격 있는 어른은 대화에 물줄기를 확 틀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다원수궁, 또옌소궁, 아니 불효수중, 불우서중이라는 지혜처럼 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궁지에 몰리는 세속의 화제를 끊고 마음속의 고요한 중심을 지키며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죠. 먼저 칭찬의 마법을 부려보세요. 칭찬은 내 정보를 하나도 노출하지 않으면서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쁘시네요, 멋지시네요. 같은 영혼 없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의 경계심을 부추길 수 있죠. 칭찬할 게 정말 없어서 오늘 넥타이 매듭이 참 정중하게 묶였네요 라고 말해야 하는 우픈 상황이 생길지라도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들을 때 인간의 뇌 속 줄무늬체 스트라이탐가 활성화되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뇌과학적 잡지식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지금 상대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정신적 성찬을 대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했을 법한 학술적 문구를 하나 섞어보자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근거한 상호주관적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이 시간의 가치를 함께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 같은 저녁을 보내게 되어 참 감사하네요 라는 한마디는 당신의 연금 액수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사실 모임에 나가면 누가 더 종합병원인지 겨루는 아픈 배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허리가 아파. 난 무릎이 나가서 걷지도 못해라고 하소연할 때 슬쩍 웃으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며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라고 화제를 전환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어른의 품위입니다. 대화의 화제를 세속적인 것에서 취향과 자연으로 옮겨보세요. 어제 읽은 책의 한 구절,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 혹은 요즘 듣고 있는 LP판의 지직거리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취향이 고상하다고 해서 꼭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트로트 가사 한 구절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철학이고 취향이죠. 이런 대화는 상대에게 당신의 경제적 상태나 가정사를 캐물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더 보태자면 고대 그리스의 제노는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고 적절한 타이밍에 근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되 당신은 그 무대를 설계하는 감독이 되는 것이죠. 시께서는 요즘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라는 우아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끔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데 제 지갑은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지 늘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라고 가볍게 자폭하는 농담은 당신을 훨씬 더 인간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물론 진짜로 울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칭찬과 감사, 취향과 철학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간관계의 정점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더 이상 방어 기제가 아니라 타인을 환대하기 위한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 당신의 입이 비어 있어야 상대의 진심이 담기고 당신의 품격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자신에게는 단단한 자부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음은 자장가처럼 나른하게 들려오네요. 이제 무거웠던 생각의 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으세요. 오늘 당신이 지켰던 침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성벽이었고 타인을 배려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당신은 당신만의 선율로 흐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굳이 가사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합니다. 이제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세요. 어둠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꿈속에서는 당신이 갖고 놓은 평화로운 정원만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품격 있고 오늘보다 훨씬 더 평온할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당신은 오늘 최선을 다했고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편안한 안식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아득한 어둠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듯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으세요.